1983년 1월 13일 대전에서 세월의 흔적이 주는 의미. 세모의 사색이 대체로 저녁의 안온함과 더불어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는 이른바 유정한 감회를 안겨주는 것임에 비하여 새해의 그것은 정월 달 싸늘한 추위인 듯 날카롭기가 칼 것 같습니다. 이 날선 겨울 새벽의 정신은 자신과 자신이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일들을 냉철히 조망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력 살면서 먹은 나이를 나이에 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입소 때의 나이를 대는 고집은 기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인지는 모르나 이것은 직력살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육중한 체험의 값어치를 심히 경시하기 쉬운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나이를 더한다고 해서 그저 굵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젊음이 신선함을 항상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노가 원숙이 소가 청신함이 되고 안 되고는 그 연호를 안받침하고 있는 체험과 사색의 갈무리 하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해마다 그리낌 없이 가지를 뻗는 나무는 긴 가지 넓은 잎사귀를 키워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뻗다가 잘리고 뻗다가 잘리는 나무는 가지도 안으로 뻗고 가시도 안으로 세우는 서슬퍼른 속 이파리 새하얀 꽃의 탱자나무 울타리가 됩니다. 탱자나무는 금빛 열매도 품속에 감추어 가시에 찔린 소년을 울게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은 마음씨 상냥했어요. 소년을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탱자나무 가슴을 열어주었습니다. 활엽수의 시원함과 탱자나무 울타리의 튼튼함을 아울러 가지려는 것은 아직도 욕심으로 인생을 보는 어린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얼음 시름 안 풀려도 강물은 흐르고 동지 팥죽 안 먹어도 나이 한 살 더 먹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새로이 맞이할 때는 세월의 흔적이 자기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먼저 묻고 그것에 걸맞는 열매를 키워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형님, 꼬마들 그리고 형수님의 복된 새해를 기원합니다. 1983년 3월 15일 대전에서 벽 속의 사람. 갇혀있는 새가 성말라 야위듯이 두루미 속의 술이 사가서 식초가 되듯이 교도소의 벽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날카롭게 벼려 놓습니다. 직력을 오래 산 사람치고 감정이 날카롭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감정이 폭발하듯 팽팽하게 캥겨 있을 때 벽은 이성의 편을 들기보다는 언제나 감성의 편에 섭니다. 벽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산화해버리는 거대한 초두루미입니다. 장기수들이 벽을 무서워하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벽의 기능은 우선 그 속의 것을 한정하는 데 있습니다. 시야를 한정하고 수족을 한정하고 사고를 한정합니다. 한정한다는 것은 작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넓이는 좁아지고 길이는 짧아져서 공간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결국 한계의 점으로 수렴케 하여 지극히 단편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인 편향을 띠게 합니다. 직력 사는 사람들의 첨예한 감정은 이러한 편향성이 축적 강화됨으로써 망가져버린 상태의 감정입니다. 망가져버린 상태의 감정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것이 관계되어야 할 대립물로서의 이성과의 연동성이 파괴되고 오로지 감정이라는 외바퀴로 굴러가는 지극히 불안한 분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짝을 얻지 못한 불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망가진 상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시계를 떨어뜨려 복잡한 부속이 망가져버렸다면 시계의 망가진 상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잡하다는 명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벽으로 인하여 망가진 감정을 너무나 단순하게 처리하려 드는 것을 봅니다. 감정을 이성과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성에 의하여 감정을 억제하도록 하는 이를테면 이성이라는 포성으로 감정을 묶어버리려는 시도를 종종 목격합니다. 이것은 대립물로서의 이성을 대립적인 것으로 잘못 파악함으로써 야기된 오류입니다. 감정과 이성은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크기가 같아야 하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낮은 이성에는 낮은 감정이, 높은 이성에는 높은 감정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일견 이성에 의하여 감정이 극복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실은 이성으로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높이에 상응하는 높은 단계의 감정에 의하여
낮은 단계의 감정이 극복되고 있을 따름이라 해야 합니다.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역시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이성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이성은 감정에 기초하고 감정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벽의 속박과 한정과 단절로부터 감정을 해방하는 과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면 절박하고 적나라한 징역 현장에서 이성의 개발이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며 비정한 벽 속으로부터 감정을 해방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뜻하는가? 지극히 당연한 의문에 부딪힙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 연역에 앞서 이미 오랜 징역 경험을 통하여 그 해답을 귀납해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이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해서 징역 속에는 풍부한 역사와 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견고한 벽 속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각양의 세태, 각색의 사건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존하는 모든 고통과 가난과 갈등을 인정하도록 하며 그 해결에 대한 일체의 환상과 기만을 거북해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적 자유, 즉 이성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가슴들은 그 완급, 곡직, 광협, 방언으로 하여 우리를 다른 수많은 가슴들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자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칩거하고 있는 감정도 수많은 총중의 한낱에 불과하다는 개안을 얻게 하고 그 협착한 갑각을 벗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사건에 매몰되거나 각자의 감정에 칩거해 들어가는 대신 우리들의 풍부한 이웃에 충실해 갈 때 비로소 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다가 하늘을 비추어 그 푸름을 얻고 세류를 마다하지 않아 그 넓음을 이룩한 이치가 이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사신설이 냉기를 바라듯 1, 2월 달력을 뜯어내니 복사꽃 화환한 3, 4월 달력의 도림이 앞당겨 봄을 보여줍니다. 반갑지 않은 여름 더위나 겨울 추위가 바깥보다 먼저 교도소에 찾아오는 데 비하여 봄은 좀처럼 교도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언덕과 산자락에는 벌써 폭운이 봄벽 괴어 있는데도 담장이 높아선가 벽이 두꺼워선가 교도소의 봄은 더디고 어렵습니다. 우용이 중학 입학과 주용이 진급을 축하합니다. 형님, 형수님의 건강을 빕니다. 1983년 3월 29일 대전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받은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고 도리어 그 아프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기가 엇갈려 일어난 실패의 사소한 예에 불과하지만 남을 돕고 도움을 받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큰 것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함께 징역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접견도 서신도 영치금도 없이 받은 징역을 춥게 살면서도 비누 한 장, 칫솔 한 개라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고집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좁은 속을 핀잔하기도 하고 가난히 만들어 놓은 비뚤어진 심사를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단 한 개의 창문도 열지 않는 어두운 마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고집이 과연 좁고 비뚤고 어두운 마음의 소치인가? 우리는 공정한 논의를 위하여 카메라를 반대편, 즉 베푸는 자의 얼굴에도 초점을 맞추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칫솔 한 개를 베푸는 마음도 그 내심을 덜추어 보면 실상 여러 가지의 동기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겪어서 압니다. 이를테면 그 대가를 다른 것으로 거두어 드리기 위한 상략적인 동기가 있는가 하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수혜자 측의 호의나 협조를 얻거나 그의 비판이나 저항을 둔화시키거나 극단적인 경우 그의 추종이나 굴종을 확보함으로써 자기의 신장을 도모하는 정략적인 동기도 있으며 또 시혜자라는 정신적 우울감을 즐기는 향락적인 동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나오는 도움은 자선이라는 극히 선량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조금도 선량한 것이 못됩니다. 도움을 받는 쪽이 감수해야 하는 주체성의 침해와 정신적 저상이 그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자기의 볼일만 챙겨가는 처사는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간적 주체로 보지 않고 자기의 환경이나 방편으로 삼는 비정한 위선입니다.
이러한 것에 비하여 매우 순수한 것으로 알려진 동정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척은지심의 발로로서 고려의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이란 것은 객관적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인정주의의 한계를 가지며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의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위무하려는 도피주의의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은 동정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정하는 자의 시점에서 자신을 조감케 함으로써 탈기와 위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 점에서 동정은 공감의 제1번하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감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값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부단히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징역 속에서 제게도 저의 호의가 거부당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비좁은 마음을 탓하기도 하였지만 순수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저의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고집에는 자기를 지키려는 주체성의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간의 물질적 수혜에 비하여 자신의 처지를 개척해 나가는데 대개의 경우 훨씬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뿐이며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스스로 돕는 일을 도울 수 있음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루이 아라공의 식귀를 좋아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됩니다. 형님 다녀가신 편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환우가 그만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우용이 주용이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1938년 5월 22일 대전에서 응달의 사람들. 형수님께서 보내주신 민중 속의 성직자들 잘 받았습니다. 그들을 말미암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시대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워주는 응달의 사람들, 소외되고 억눌리고 버려진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심고 그들과 함께 고반을 드는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들은 뜻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의 내리를 줄곧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의 민중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의 민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집요한 자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민중의 든든한 실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민중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 그 시대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민중, 특히 격변기의 역사 무대의 그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경우의 민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사회의 생생한 현재 상황 속에서 민중의 진정한 실체를 발견해내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착종하는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대립, 현실의 왜곡, 사실의 과장, 진실의 은폐 등 격렬한 싸움의 현장에서 민중의 참모습을 발견해내고 그것의 합당한 역량을 신뢰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껏 잡은 것이 민중의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그때 그곳의 우연에다 보편적인 의미를 입히고 있는 등 감상과 연민이 만들어낸 민중이란 이름의 허상이 우리들을 한없이 피곤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왜 불행한가라는 불행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눈물의 예술로 그 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위안을 줌으로써 삶을 상실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수년의 징역살이 그 1인칭의 상황을 살아오면서 민중이란 결코 어디엔가 기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라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응달의 불우한 사람들이 곧 민중의 표상이 아니면 물론 민중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교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민중을 불우한 존재로 선언하려는 데에 바로 감상주의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은 당대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을 계기로 하여 창조되는 응집되고 정폭된 사회적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일한 계기에 의하여 단번에 나타나는 가벼운 걸음걸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 점철된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 환희와 비탄의 기억들이 민족사의 기적의 거대한 잠재력으로 묻혀 있다가 역사의 격변기에 그 당당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중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것도 실은 다른 형태의 감상주의입니다. 어떠한 시냇물을 따라서도 우리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듯이 아무리 작고 외로운 골목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는 민중의 뿌리가 뻗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 특유의 민중성입니다. 부족한 것은 당사자들의 투철한 시대정신과 유연한 예술성입니다. 그 허상의 주변을 서성이며 민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설령 그들 각인의 의식과 역량의 부족에 연유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들 개인의 한계에 앞서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자체의 역사적 미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식과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획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지 2달입니다만 아직도 썰고 닦고 파고 메우고 고르는 등 크고 작은 일들로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새벽의 여름 산에서 들려오는 산새소리, 때묻지 않은 자연의 육성은 갖가지 인조음에 시달려온 우리의 심신을 5월의 실록처럼 싱싱하게 되살려 줍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간의 평안을 빕니다. 1983년 7월 14일 대전에서 꽃순이는 밤이면 쥐들의 놀이터가 되는 악대 실습장을 지키기 위하여 악대 부원들이 겨우겨우 구해온 고양이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가출해버린 지 1년도 더 넘어서 몰라볼 만큼 어젓한 한 마리의 도둑 고양이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꽃순이라는 이름을 비웃기나 하듯 솔방울만한 불화를 과시하며 쥐와 고양이의 대결로 점철된 교도소의 밤을 늠름하게 걷는 모습을 먼 빛으로 가끔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처음 고양이를 데려왔을 때는 꽃순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한 부양과 사람들의 무분별한 애완은 금방 고양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고양이로서의 자각을 더디게 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쥐들을 자기의 먹이나 적으로 삼을 생각을 않았습니다. 쥐들로부터 찬장과 빨래, 책 등을 지키게 하려던 애초의 의도가 무산되자 이제는 사람들의 경멸과 학대가 영문 모르는 새끼 고양이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뜨려지기도 하고 발길에 채이기도 하고 연탄불 집게에 수염이 타기도 하고 안티플라민이 코에 발리기도 하는 등 강훈이라는 이름의 장난과 천대 속에 눈만 사납게 빈데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 비닐 창문을 뚫고 최초의 가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고양이에게 가출은 또 다른 고생과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강아지만한 양재 공장의 검은 고양이가 자기의 영지에 침입한 이 새끼 고양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꽃순이의 자지러지는 비명을 듣기도 하고 다리를 절며 후미진 곳으로 도는 처량한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꽃순이는 몇 차례 제 발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구 네트로 수렵을 당하여 묶여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뜻깊은 사실은 이처럼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는 동안 이제는 사랑도 미움도 시들해져 버린 악대 부원들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걸어나와 고양이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꽃순이가 양재 공장의 검은 고양이와 격렬한 한판 승부에서 비기는 현장을 목격하고 꽃순이의 변모와 성장을 대견해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밤중에 고양이 소리가 나면 우리 방의 악대 부원 서너 명은 얼른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향해 꽃순아 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아는 체를 합니다. 그러나 꽃순이는 사람들의 기척에 잠시 경계의 몸짓을 해 보일 뿐 이쪽의 미래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꽃순이라는 옛날의 이름으로 부르는 쪽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꽃순이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는 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만 생각 끝에 덧붙여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악대원 몇 사람과 함께 지도원 휴게실에 들렀다가 거기서 우유며 통조림을 얻어먹고 있는 꽃순이를 본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이 먹을 것이 많은 지도원 씨를 드나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꽃순이는 먼 빛으로 보며 대견해 했던 밤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발 공장에 다니던 영자를 중동 창녀촌에서 보았을 때의 심정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꽃순이의 실패도 중동의 영자나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그가 겪었을 모진 시련과 편력을 알지 못하는 남들로서는 함부로 단언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입니다. 1983년 9월 19일 대전에서 타락과 발전.
말복날 점심때 악대 부원들이 토끼고기를 보내왔습니다. 악대 실습장에서 기르던 토끼를 잡아서 주전자에다 끓인 소위 토끼찌개입니다. 서와반 9식구 중에서 반은 먹지 않고 반은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작년 겨울과는 달리 금년은 먹은 쪽입니다. 저녁에 악대 부원들이 입방하여 다들 나를 먹지 않은 쪽으로 꼽다가 먹은 게 드러나자 어떤 사람은 타락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전이라 하였습니다. 제 자신도 이를 발전이라 치고 있는데 아침 낮을 토끼 2마리를 잡느라 장정 6명이 달려들어 법석을 들던 도살의 이야기는 난생 처음 먹은 뱃속의 토끼 고기를 몹시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맹자의 공속장에 토끼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선왕이 어느 날 혼종을 하기 위해 제물로 끌려가는 소를 목격하고는 벌벌 떨면서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가 애처로와 소를 양으로 바꾸라 하였습니다. 이는 제물을 아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양은 참을 수 있으나 소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 맹자는 척은지심을 높이 사서 제선왕에게서 보민의 떡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작년 겨울에 토끼고기는 먹지 않았고 금년 여름에 토끼고기는 먹었는데 제선왕의 경우와는 반대로 작년 겨울에 토끼는 보지 못하였고 금년 여름에 토끼는 제가 육공장에서 새끼 2마리를 손수 얻어다가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운동시간에도 가끔 토끼장을 찾아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왕실 궁정의 한가로운 인의가 누왕의 조야한 현실에 통할 리도 없고 또 중토끼 2마리를 20명이 나누어 먹은 찌개가 피가 되고 살이 될 리도 없고 보면 토끼에 얽힌 우리의 이야기를 보민의 덕이나 보신의 욕이란 개념으로 환원해 버리기에는 훨씬 복잡한 내용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척은지심은 대개 죽음과 관련되는 것에서 민감하게 촉발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문제, 특히 선량하게 살아가는 문제와 더욱 깊숙이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므로서 그것의 감상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평가가 염려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타락보다는 발전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듭니다. 청신한 가을, 형수님의 발전을 빕니다. 1983년 11월 22일 대전에서 보호색과 문신. 월간지 자연에는 특집으로 벌레들의 속임수가 계속 연재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애벌레와 나방들의 문양과 색깔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벌레를 먹이로 하는 소조들은 애벌레가 눈에 띄기만 하면 재빨리 쪼아 먹습니다. 그러나 소조가 애벌레를 보는 순간 공포를 느끼거나 과거에 혼칫금이 난 경험이 연상되는 경우에는 일순 주저하게 되는데 이 일순의 주저가 애벌레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은 오히려 소조를 잡아먹는 맹금류 등 포식자의 눈을 연상시키는 안상문을 덩어리에 엉뚱한 곳에 그려놓고 있거나 포식자가 입을 벌릴 때 나타나는 구내색을 연상시켜 깜짝 놀라게 하는 경악색을 몸에 입고 있습니다. 올빼미나 매의 눈을 몸에 그려놓고 있는 놈, 몸을 움츠려 뱀의 머리 모양으로 둔갑하는 놈, 맹금의 무늬를 빌어 입고 있는 놈, 구내색으로 새빨갛게 단장한 놈, 수천만 년을 걸쳐 쌓아온 벌레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물론 자기 자신을 지킬 힘도 최소한의 무기도 없는 애벌레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궁리해낸 기만, 도용, 가탁의 속임수들이 비열해 보이기보다는 과연 살아가는 일의 진지함을 깨닫게 합니다. 교도소에는 문신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과가 한두 개 더 되는 사람이면 10중 8구 바늘로 살갗을 찔러 먹물을 넣는 소위 이레즈미를 하고 있습니다. 용, 호랑이, 독구미, 칼 등 무시무시한 그림이나 필살, 일심 등 원한이나 도끼 풍기는 글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애벌레의 앙상문이나 경악색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는 돈이나 권력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면 하다못해 주먹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하되 전곡을 찌른 달관을 이 서투른 문신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지구의 자전처럼 개인이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종이 호랑이만도 못한 이 서투른 문신이 이들의 알몸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들의 가난한 그림입니다. 하루의 징역을 끝내고 고온히 잠들어 고르게 숨쉬는 가슴 위에 사천왕보다 흠상궂은 얼굴로 눈 떠있는 짐승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한 마리의 짐승을 배워야 하는 그 혹독한 처지가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되어 가득히 차오릅니다. 주용이 아파서 입원하였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곧 퇴원한다니 그만한가 생각됩니다. 아픈 몸도 몸 이려니와 그 어린 마음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소화해 가는지 염려됩니다. 병상의 경험이 주용이의 정신의 성숙에 값진 계기가 되도록 형수님의 차분하신 이지를 믿습니다. 어머님 지금쯤 퇴원하셨는지 지난번 가족 좌담회는 서산한 느낌이었습니다. 1983년 세모에 대전에서 시험의 무게. 지금도 이따금 꾸는 꿈 중에 국민학교 때의 시험장 광경이 있습니다. 꿈에 보는 시험장은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한 분위기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를테면 시험 시간에 떼지 못하여 아무도 없는 운동장, 긴 복도를 부랴부랴 달려왔으나 교실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고 거부들은 제 답안지에 얼굴을 받고 있을 뿐 시간은 흐르고 땀도 흐르고 그러다가 깜짝 잠이 깨면 30년도 더 지난 아득한 옛날의 기억입니다. 30년도 더 된 웬일이 지금도 꿈이 되어 가위 누르는 것을 보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누르는 시험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놀이와 학습과 노동이 하나로 통일된 생활의 어떤 멋진 덩어리, 일감을 안겨주는 것이라 합니다. 노느 옥냐편에 지지자 뿌려 호지자, 호지자 뿌려 락지자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즐기는 것만 못하다 하여 지란, 진리의 존재를 파악한 상태이고 호란, 진리의 존재는 파악하였을 때 그 진리를 아직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로 보는 데 비하여 낙은 그것을 완전히 터득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생활화하고 있는 경지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을 궁리해가며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그 즐거움은 놀이이며 궁리는 학습이고 만들어내는 행위는 곧 노동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의 즐거움이나 일거리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이 칠판에 백목으로 적어놓은 것이나 종이에 인쇄된 것을 진리라고 믿으라는 요구는 심하게 표현한다면 어른들의 폭력이라 해야 합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에 억눌려 자라지 못하는 무수한 가능성의 싹들을 생각하면 시험과 성적과 모범 등 이러한 학교의 도덕적 규준이 만들어내는 품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창의성 있고 개성 있는 어린이, 굵은 뼈대를 가진 어린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불량 학생이란 흉한 이름을 붙여 일찌감치 엘리트 코스에서 밀어내버리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고분고분 잘 남기하는 수신형의 편편약고를 기르고 기리어 사회의 동량의 자리를 맡긴다면 평화로운 시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의 격동기에 조국을 지켜나가기에는 아무래도 미흡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훨씬 나중에야 그 우등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등생으로의 대전략을 경험하게 되지만 어린 시절 우등생이라는 명예가 어쩐지 다른 친구들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 일부러 심한 장난을 저질러 선생님의 꾸중을 자초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들은 우등생과 열등생 사이를 넘나들던 정신적 갈등의 표현이었음을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용이와 주용이가 시험 성적에 뛰어난 우등생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자기의 주견과 창의에 가득 찬 강건한 품성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그날 학교 앞에서 잠시 삼촌을 보여줄 때 우용이, 주용이는 아직 어리고 삼촌은 또 바빠서 다만 다음을 약속하고 바람같이 떠나고 말았습니다만 우용이의 침착하고 주용이의 발랄한 인상에서 결코 약골이 아님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을 보살피는 일은 전체 망원경에 렌즈를 닦는 일처럼 별과 우주와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1984년 3월 1일 대전에서 한 발 걸음. 우리 방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20대의 청년과 가장 느린 50대의 노년이 경주를 하였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실험해본 놀이가 아니라 청년은 한 발로 뛰고 노년은 두 발로 뛰는 일견 공평한 경주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10대 노년이 거뜬히 이겼습니다. 한 발과 두 발의 엄청난 차이를 실감케 해준 한판 승부였습니다. 우김질 끝에 장난삼아 해본 경주라 망정이지 정말 다리가 하나뿐인 불구자의 패배였다면 그 침통함이란 이루 형언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살에서 느끼는 불행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한발걸음이라는 외로운 보행입니다. 실천과 인식이라는 두 개의 다리 중에서 실천의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천 활동을 통하여 외계의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인식을 가지게 되며 이를 다시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진리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실증은 인식의 원천인 동시에 그 진리성의 규준이라 합니다. 이처럼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의 과정이 반복되어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인식도 감성적 인식에서 이성적 인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이 없다는 사실은 거의 결정적인 의미를 띱니다. 그것은 곧 인식의 좌절, 사고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고 발전하지 못하는 생각이 녹슬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제가 징역 초년, 닦아도 끝이 없는 생각의 녹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생각을 녹슬지 않게 간수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녹을 닦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컨대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왕 많이 읽을수록 쟁긴 날은 빛나고 유수봉화해 흐르는 물은 바다를 만난다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재확인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제게 갖는 뜻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나서 걷고자 할 경우의 허전함, 다리 하나가 없다는 절망은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징역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독서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발걸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발걸음이라 들이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인식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실의 든든한 땅을 잃고 공중으로 지극히 관념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불구자가 그러듯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발로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과거의 실천이었습니다. 목발은 비록 단단하기는 해도 자기의 피가 통하는 생다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다리가 줄고 서로 차질을 빚어 걸음이 더디고 뒤뚱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걸음새도 세월이 흐르고 목발에 손때가 묻으면서 그럭저럭 이력이 나고 보석과 맵시가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위 이력이란 것이 제게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발이 생다리를 닮아서 이루어진 숙달이 아니라 반대로 생다리가 목발을 배워서 이루어진 숙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인식이 내가 목발로 삼은 그 경험들의 임자들의 인식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감으로써 비로소 걸음걸이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목발의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다리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사전에는 반대로 예상했던 것이었던 만큼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징역 동료들의 경험들이 단지 과거의 것으로 화석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징역 그 자체와 튼튼히 연계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해서 강렬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천이란 죽은 실천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나의 목발에 피가 통하고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이란 반드시 극적 구조를 갖춘 큰 규모의 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고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혼전만전 널려 있다는 제법 익은 듯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걸음걸이로 저마다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겠지만 땅을 박차서 땅을 얻든 그 위에 쓰러져 그것을 얻든 죽어서 땅속에 묻히기까지는 거대한 실천의 대륙 위를 걸어가기 마련이라 생각됩니다. 3월,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옥담 밑에 후미진 곳에 봄은 벌써 작은 풀싹으로 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봄은 산 너머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발밑의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우용이 주용이에게 이르기까지 봄의 활력이 충만하길 빕니다.
1984년 4월 2일 대전에서 긴 복도를 울리는 철문 소리. 남은 짐 챙기러 중천동 구교도소에 갔다 온 영선 부원한테서 우리가 떠나온 곳의 전경을 들었습니다. 밤이면 도깨비 외발 춤추게 된 구석구석에 바람먹은 비닐 자락들이 땅바닥을 긁어 얼씬연스럽기 짝이 없는데 굶주리다 못한 쥐들이 사람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합니다. 취사장에 불 꺼진 지 이미 10수일, 식량 창고에 흘린 나달이 여태 남았을 리 없고 보면 사람이 없는 곳에 쥐들의 입에 들어갈 것 또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 불도저의 강철손이 달려들기 훨씬 이전에 완벽한 기근이 먼저 쥐들을 엄습할 줄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5척 옥담은 이제 사람 대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쥐들을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쯤 어느 모세 같은 쥐가 드디어 소문을 찾아내어 무리를 이끌고 지옥 같은 사지를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중촌동 마을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살던 땅에 굶주리고 있는 쥐들의 소식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비극의 자욱 같은 것입니다. 새 교도소는 강철과 콘크리트의 집입니다. 콘크리트의 긴 복도를 울리는 철문 소리는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잊은 채 살아왔던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밤중에 정적을 부수는 금속성은 우리들이 안주해온 타성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혈관 속에 잠자던 수많은 세포들을 또렷이 깨어나게 해줍니다. 새벽의 바람처럼 우리의 정신을 고추 세워줍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문을 두드리듯 지척에서 까치가 짖어댑니다. 그랬었지. 산이 가까이 있었구나. 까치도 산도 보이지 않는 창에 눈 대신 귀를 갖다 대고 대정동 최초의 산까치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산속에 숨어서 우리들을 지켜보다 못해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머지않아 수많은 산새들이 우리들의 지붕 위에 신선한 아침을 뿌려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사 전후의 술렁거림도 잠시간일 뿐 교도소는 신속하게 본인의 질서로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보다 더 신속하게 우리의 자세를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심신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쾌차와 간의 평안을 빕니다. 1984년 9월 5일 대전에서 바깥에 나온 징역살이. 비교적 징역 초년에 드러난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나 정오에 대하여 매우 허약한 체질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를 겨누고 있는 정오를 지척에 두고도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있는 심장을 일찍이 길러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정오의 부당함을 반론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속썩이고 부대끼기 10수년, 지금은 어느 편인가 하면 정오나 모밀에 대하여는 웬만큼 무신경해진 반면 그 대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작은 호의에도 그만 깜짝 놀라는,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인 역전된 체질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규유 때 제가 감당했던 불편함도 아마 이러한 체질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행길에 내놓은 이삿짐처럼 바깥에 나온 징역살이가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저의 심정이 아직 확실한 정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형수님께 편지 쓰려니 손님들과 어른들의 뒤편에서 계속 설거지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고 정작 형수님과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귀소하던 날 대전까지 함께 오신 일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셈입니다. 우용이와 주용이에게도 마찬가지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더 잘하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충격도 모두 가시고 앨범 속에 꽂힌 한 장의 명함판 사진처럼 단정히 정리해두고 이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TV에서는 폭우로 인한 수재 현장을 중계해주고 있었습니다. 11m를 넘는 한강 수위를 보여주면서 빨간 오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한 위험지역 속에 이촌동이 들어있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물난리 겪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소내 방송에서도 이번에 혹심한 수해 소식을 알리고 재소자들의 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학교 교실에 대피한 이재민들의 저녁 식사 광경이나 침수된 집에서 침구와 가재 도구를 운반해내는 현장을 보고 있는 재수자들의 표정에서 저는 연민이나 애처로움 대신에 부러움의 빛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갇힌 사람들에게는 재난과 불행까지 포함해서 바깥의 삶 그 자체가 동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은 오히려 이쪽이 더 짙다 하겠습니다. 물방울도 모이고 모이면 저토록 거대한 힘을 갖는가. 소양댐의 수문에서 분출되는 물줄기나 한강을 가득 메운 도도한 강물과 같이 자연의 일부도 거대한 힘을 가지면 제방이건 건물이건 사람의 정신이건 모두 취약한 곳을 여지없이 두들겨 부수는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평지를 얻어 명경같이 고요할 때나 산천을 담으며 유유히 흐를 때나 마찬가지로 약한 것을 두들겨 부술 때에도 물은 역시 우리의 훌륭한 이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물은 모이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콘크리트 건물의 3층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침마다 신발 속의 귀뚜라미를 털어내고 신발을 신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는 여름 더위에 지친 건강을 회복하여 다가올 겨울을 견딜 채비를 이 짧은 가을 동안에 해두어야 합니다. 형수님의 가을을 축복합니다. 1984년 9월 20일 대전에서 일의 명인. 1급수들은 휴일을 이용하여 노력 봉사를 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형수님이 보시고 놀라던 그 긴 복도를 청소하기도 하고 잡초를 뽑거나 빗물로 메인 배수로를 열기도 하고 땅을 고르는 등 비교적 간단한 작업입니다. 저는 휴일에 작업이 있기만 하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학교가 되기 마련이지만 특히 제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스승은 학식도 없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징역살이도 자연 국으로 찌그러져 사는 응달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스승으로 마음두고 있는 까닭은 일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주고 사람을 어떻게 개조하는가를 이분들의 말없는 행동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두 사람은 일을 발견하는 눈이 매우 탁월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미처 일거리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 두 사람의 눈길이 닿으면 마치 조명을 받은 피사체처럼 대뜸 발견되고 맙니다. 그것도 자잘한 잔챙이를 낚아서 바지런 뜨는 그런 부류와는 달리 별로 힘들이는 기색이나 생색내는 일도 없이 큼직큼직한 일거리, 꼭 필요한 일머리를 제때 찾아내는 솜씨란 과연 오랜 세월을 일과 더불어 살아온 일의 명인다운 풍모를 느끼게 합니다. 둘째로는 이 두 사람은 일을 두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가녀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일손을 기다리는 일거리가 있거나 삐뚤어져 있는 물건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만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정의 소유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외부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삶의 내면을 이루는 존재 조건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심히 걷는 몇 발짝의 걸음 중에도 항상 무엇인가를 바루어 놓고 말며 다른 일로 오가는 중에도 반드시 무엇을 하나씩 들고 가고 들고 옵니다. 잠시 동안도 빈손일 때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 두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일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 말단의 바닥이를 골라 잡습니다. 일부의 들에는 먹물이 좀 들어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힘이 덜 들어서가 아니라 약간 독특한 작업상의 위치를 선호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일정하게 구별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하여 이 두 사람은 언제나 맨 낮은 자리, 그 무한한 대중성 속에 철저히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제게 다만 일 솜씨만을 가르치는 기술자의 의미를 넘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걸레를 잡으면 저도 걸레를 잡고 이 두 사람이 삽을 잡으면 저도 얼른 삽을 잡습니다. 이분들의 옆에 항상 제 자신의 자리를 정함으로 해서 깨달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 속에 설 때의 그 든든함이 우리를 매우 힘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편을 잡으시던 부모님 설화에서 어려서부터 줄곧 학교에서 자란 노동의 경험은 물론 노동자들과의 생활마저 부족했던 저에게 징역과 징역 속의 여러 서성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큼을 이루고 꽃송이가 다발을 이루어 큰 꽃이 되는 변정법의 비밀이 실은 우리의 가장 비근한 일상의 노동 속에 혼전으로 있는 것임에 새삼 우리들 자신의 맹목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책 두 권은 열독이 허가되지 않아 읽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보내주신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출입이 어려운 마을에 살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1급수 5개 접견, 가족 좌담을 말합니다. 1급수 5개 접견은 9월 28일 금요일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따로 교무과에서 통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먼 걸음 하시지 않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덜 바쁜 식구가 마음 가볍게 다녀가시는 그런 접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용이 주용이 그리고 형수님의 가을을 축원합니다. 1984년 10월 5일 대전에서 장기망태기 우용이 주용이 그리고 형수님의 건강을 빕니다. 항상 엽서의 문미에 가벼운 인사말로 적던 이 말을 오늘은 엽서의 모두의 경건한 기원처럼 적어보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선체로 써보내신 형수님의 편지는 제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무척 강단접해던 형수님께서 내면에 그토록 심한 고통을 안고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쇠소, 응대, 쥔태에 있어 좀처럼 흐트러지는 법이 없는 형수님께서 읽고 곧 찢어버리기 바라는 헝클어진 편지를 띄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심정에 놓여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형수님의 건강 상태나 신경을 자상히 헤아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형수님의 예의그 단정함이 도리어 형수님의 신경을 팽팽히 캥겨 놓음으로써 피로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응접실을 비롯하여 거실 주방에 이르기까지 놓여있는 물건 하나하나의 위치, 크기, 수량 등이 조금도 무리 없을 정도의 정연한 질서와 정돈, 우용이 주용이의 반듯하고 정확한 언행, 형수님의 대화, 입성, 응접, 식탁 등 생활 전반에서 느껴지는 단아함은 그 자체로서 높은 균형과 정제의 미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팽팽한 정신적 긴장이 결국 형수님의 정신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벽증과 정돈벽이 남보다 덜하지 않았던 제가 결코 자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징역살이라는 장기 망태기 속에서 부대끼는 사이에 어느덧 그것을 버리고 난 지금 어느 면에서는 상당한 정신적 여유와 평안함마저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이 치러야 하는 긴장감, 모범이 요구하는 타율성에 비해 중간은 풍요하고 꼴찌는 편안하며 쪼다는 즐겁다 하는 역설도 그것을 단순한 자기 합리화나 패배주의의 변이라 단정해 버릴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진실을 그 속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내주신 형수님의 헝클어진 편지가 마음 흐뭇합니다. 그 속에는 형수님의 적나라한 언어, 아픔, 불만이 시냇물 속의 물고기처럼 번쩍번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아픔과 불만까지도 제게 열어 보여준 그 편지는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허물없는 관계를 튼튼히 신뢰함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수님께는 아픈 편지이되 제게는 기쁜 편지였습니다. 다만 형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고통이 과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저의 흐뭇함을 상쇄시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우리들로 하여금 형식을 깨뜨리고 본질에 도달하게 하며 환상을 제거하고 진실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형수님께서 지금 힘겨워하시는 그 신고와 심려도 머지않아 형수님의 냉철한 이지에 의하여 훌륭히 정돈되고 다스려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 가을은 형수님께서 큼직한 수확의 계절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1984년 11월 29일 대전에서 일본인 기자 어느 일본인 기자가 쓴 한국인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젊은 동료 한 사람이 그 글의 진위를 물어와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읽어본 것입니다만 제가 읽어본 일본의 몇몇 민주적인 지식인의 글에 비하면 그 격이 훨씬 떨어지는 삼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엽서에서 그 글의 내용을 탓하려고도 않으며 또 그 글 속에 숨어있는 필자의 민족적 오만이나 궁극주의적 변태를 들추려고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글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서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반면의 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서술하려는 대상이 비교적 간단한 한 개의 사물이나 일개인인 경우와는 달리 사회나 민족이나 한 시대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어려움은 실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이 이처럼 거대한 총체인 경우에는 필자의 관찰력이나 부지런함 따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필자의 문장력이나 감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의 역사의식이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적 사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자료를 동원하고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사고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대상과 필자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대상과 필자가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깊이 있는 인식이 또 어떠한 측면이 파악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계, 즉 구경하는 관계, 그것은 한마디로 관계없음입니다. 구경이란 말 대신 관조라는 좀 더 운치 있는 어휘로 대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관조만으로 시작되고 관조만으로서 완결되는 인식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자기가 애정의 젖줄로 연결되거나 운명의 핏줄로 맺어짐이 없이 또 대상과 필자의 혼연한 육화 없이 대상을 인식 서술할 수 있다는 환상. 이 환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범람하는 저널리즘이 양산해낸 특별한 형태의 오류이며 기만입니다. 저널리즘은 항상 제3의 입장, 중립의 불편부당이라는 허구의 위상을 의지하여 거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대상과 관계를 가진 모든 입장을 불순하고 저급한 것으로 폄하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꾼, 진실의 낭비자로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상품의 소비자, 스탠드비의 관객, TV 앞의 시청자 등 모든 형태의 구경꾼의 특징은 대상과 인식 주체 간의 완벽한 격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과 인식 주체가 구별, 격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종 양자의 차이점만이 발견되고 부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관찰하면 할수록 자기와는 점점 더 다른 무엇으로 나타나고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대상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마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문화인류학이 식민주의의 천병으로서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을 대상화하여 그들의 민속과 전통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직한 인간적 삶을 자기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의 침탈을 다른 이름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야만시하고 왜곡해 왔으며 그러한 부당한 왜곡이 결국은 대상의 상실뿐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 양심을 상실케 함으로써 그토록 잔혹한 침략의 세기를 연출해내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징역사는 우리들 재소자도 대상화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명별, 범죄 유형별, 여러 가지 표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고 범죄 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전 등 각종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소자들이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동일한 사회관계 속에 연대되고 있다는 그 시적인 깨달음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분류 연구나 심리학적 관찰은 결국 그들과는 전혀 딴판인 이를테면 종을 달리하는 네안데르탈인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범죄 인종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견된 범죄 인종의 여러 가지 표류는 그들 자신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수십만 년의 거리가 있는 것이란 점에서 그들 자신의 윤리적 반의를 자위하고 두어하고 은폐하는 데 역용됨으로써 결국 그들 자신을 폐륜화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합니다. 시대와 사회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위치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의 출발은 대상과 내가 이미 맺고 있는 관계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검은 피부에 대한 말콤 X의 관계, 알젤에 대한 프란츠 파농의 관계, 주체가 대상을 포옹하고 대상이 주체 속에 육화된 혼혈의 엄숙한 의식을 우리는 세계의 도처에서 역사의 수시에서 발견합니다. 이러한 대상과의 일체화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실상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1984년 12월 28일 대전에서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자란 부분일수록 여름에 자란 부분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햇빛 한 줌 챙겨줄 단 한 개의 잎새도 없이 동토에 발목 받고 풍술에 팔 벌리고 서서도 나무는 팔뚝을, 가슴을, 그리고 내년의 봄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에 비해 겨울을 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형님, 우용이 주용이 밝고 기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옥바라지 감사드립니다.